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백운기의 정어리TV가 구독자 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채널을 연 지 2주 만에 본 방송을 시작한 지 엿새 만입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 여러분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백운기의 정어리TV,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랑과 성원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잊지 않겠습니다. 열과 성을 다해서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오늘 백운기의 정치 1번지는 연말 전국 최대 변수인 김건희 특검법을 주제로 집중 토론해 보겠습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김건희 특검. 벌써부터 용산에서는 거부권 얘기가 나오는데요. 대통령 부인의 비리 의혹을 밝히지 않은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의 반발과 저항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죠. 새로 비대위원장을 맡아 국민의 힘을 이끌고 갈 한동훈 지명자에게도 국민에게 자신이 어떻게 정치를 해야 하고 또 정당을 이끌어 나갈지 보여줄 첫 번째 시험대가 될 텐데요. 오늘 패널들과 함께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네, 애청자 상강뜰님이 만들어서 보내주신 출연자 동영상 보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한 바퀴 돌았으니까 내일부터는 다른 영상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또 애청자님께서 직접 만들어 보내주신 쇼츠 짧은 동영상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방송 중에 일부를 만들어서 보내주셨는데요. 아이디 더불어숲 쓰시는 분입니다. 먼저 한번 보실까요?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하는 것이 정당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여당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그건 옛날에 뭐 청와대 출장소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용산 출장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정당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런데 그 당 내에서 인기가 좋아서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 1등하면 쳐내고 해가지고 꼴등하는 애를 1등으로 올려놨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뭐 정치가 없는 거죠. 참 잘 만드셨죠. 프로 냄새가 물씬 납니다. 백운기의 정치 1번지는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우리 댓글마당도 제가 항상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급이라고 자랑합니다만 이렇게 좋은 쇼츠 만들어서 직접 참여해 주시는 것도 아마 방송사상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제 방송분도 더불어숲님께서 쇼츠를 하나 만들어서 올려주셨던데 내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저희가 채널 열자마자 뭐 방송 아직 준비가 안 됐을 때 상강뜰 자작나무님 또 이렇게 우리 정어리 때 함성 만들어서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 덕에 채널 오픈해서 허전한 공간 채우고 3만 구독자 만들어 주셨거든요. 또 이렇게 쇼츠 동영상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봐서 분기별로 상도 드리고 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으로 백운기의 정어리TV 무럭무럭 커나갑니다. 오늘 함께할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윤경호 퓨처미디어 연구소장,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두수 대표, 오늘 찾아오는 길 힘들지는 않으셨습니까? 예, 뭐 이 지역은 지도를 보면 너무나 확실한 곳이라서 예. 예, 뭐 찾아오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우리 윤경호 소장은 여기서 댁 멀지 않죠? 예, 예. 예. 저는 이렇게 전문적인 스튜디오가 예. 있다는 거에 우선 놀랬고요. 시설도 참 너무 좋고. 한강변이라 전망도 좋고. 네. 예. 진작 이렇게 백은현님의 공간을 빨리 만드시지 그랬습니다. 아, 뭐 다 이렇게 또 준비해 놓으실 줄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김종욱 부원장 여기서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예,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한강을 볼 줄이야 상상을 못했는데 한강을 보면서 분장도 받고 생각도 하고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좀 정리가 잘 되는 스튜디오 같습니다. 우리 김유정 의원님은 수요일 날 첫 방송 함께 하셨고 오늘 네. 이제 화요일 딱 이렇게 뵈니까 일주일이 딱 됐구나 하는 느낌을 갖는데 어떻게 지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도 가급적 본방 사수하려고 굉장히 노력했고요. 뭔가 새롭게 출발한다는 그런 의미가 강하게 들어서. 그런데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첫 방송 출연했는데 일주일 만에 벌써 구독자 수가 3배 가까이 이제 될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정어리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심기일전에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밤에 8만 명 구독자 돌파했는데 벌써 또 8,220명 넘어섰고요. 특히 제가 감사한 것은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제 16,000명 넘는 분들이 이렇게 동시 접속해 주셨는데 10,000명이 좋아요를 눌러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눌러주시다니 했더니 그 말이 끝나자마자 12,000명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차차차 하고 또 눌러주신 분들이 많은데 예, 유튜브 방송을 하니까 제가 이제 알게 됐는데 좋아요 또 댓글 이런 거 많이 해주시면 유튜브 이렇게 그 알고리즘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해요. 그리고 또 알림 설정하면 여러분이 훨씬 더 찾기 쉽고요. 오늘 아침에 시작하기 전에 댓글 올라온 분들 제가 쭉 읽었는데요. 거기 보니까 문유진님, 제가 누굴 이렇게 응원하다니 신나요. 김로사님, 반갑습니다. 수영장 갔다가 시간 맞춰서 허겁지겁 그렇게 연락 주셨고요. JH 페페 아이디 쓰시는 분께서요. 좋아요 꾹 알고리즘 퍼져라 이렇게 글을 주셨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아마 유튜브 알고리즘에 영향을 미치는가 봐요. 몇 분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투율님, 바다에는 정어리 순환, 육지에는 정어리 행복. 김옥희님, 여러분의 좋은 글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이 시간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네요. 제가 그렇습니다. 정필승님, 아이디가 ROKMC454 해화동. 짐작컨대 해병대 454기 해화동 사시는 분 같습니다. 금일 동접자 2333. 예언하신 거죠? 예언이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천우님, 저는 11시 땡 하면 주방 갑니다. 방송 들으면서 주방에서 스마트폰도 몇 번 싱크대에 빠뜨리면서 점심 준비를 하지요. 하루 일과 중 제일 기대되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모두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댓글만 읽고 있어도 행복해서 내내 이것만 읽고 싶은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되겠죠? 한두 분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매일 새롭게님, 기억은 어둠을 이기고 연대는 상처를 이긴다. 이태원을 꼭 기억하는 방송 돼주세요. 네,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저쪽에서 방송할 때 잊지 말자 시리즈를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잊지 않도록 노력했는데 온달 장군님도 그런 글 주셨더라고요. 다뤄야 할 이슈가 너무 많지만
짧게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이슈에 대해서는 꼭 다루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잊고 지내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것에 대해서 그런 의견 주셨습니다. 예,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건이 되면 저희가 또 그런 코너도 준비하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요. 여러분들 의견 보내주신 거 하나하나 반영하려고 합니다. 좀 뒤에 배경이 너무 어둡다 그렇게 얘기하셔서 커튼을 교체하는 것은 좀 지금은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스튜디오 마련하면서 거금을 들여서 장만한 거라 다 걷어내기가 쉽지 않고 뭐 조명을 좀 바꾼다든지 또 뒤에 판넬을 한번 붙여본다든지 이런 대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김종욱 교수님하고 김도수 대표님 앉아있는 곳에 옆이 비어 있어서 이렇게 좀 보기에 거슬린다 이런 지적을 주신 분도 계셔서 그것도 칸막이를 좀 빨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이라서. 다리 운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떨지만 마세요. 어떤 분 다리를 많이 떨어가지고 그게 거슬렸다고 그러시던데 하여튼지 하나하나 고쳐나가고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님, 정어리 때와 상어가 제1의 신의 한 수였다면 정어리즘은 제2의 신의 한 수입니다. 정어리즘이 대세가 되는 그 날을 꿈꾸며 아자아자 이런 격려문을 주셨는데 윤경호 소장님 퓨처미디어 연구소장이니까 제가 하나 이름을 만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어리 저널리즘. 정어리즘이라고 그랬어요. 네. 제가 아예 그러니까 그야말로 정의와 상식을 위해서 노력하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저널리즘을 정어리즘이라고 명명했는데 나중에 이 정어리즘이 뿌리 내리면 학계에 한번 보고해도 되지 않겠어요? 예. 요즘에 이 저널리즘이라고 이렇게 개념화하는 게 사실 스스로 떳떳해야 되거든요. 수요자들이 그걸 인정해주지 않으면 혼자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건데 뭐 기레기라는 아주 모욕적인 얘기도 예. 있고 또 반면에 한쪽에서는 이렇게 정도를 걷는 분들이 있잖아요. 정어리즘이 제가 보기에 정말 개념화된 그래서 인정받는 정어리 저널리즘, 정어리즘. 저 참 처음에 그 말씀하시는 걸 듣고 아 이런 게 인정받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어리즘 한번 좀 이 땅에 뿌리 내리도록 제대로 정어리들의 목소리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바다에서는 정어리가 순환당하지만 육지에서는 정어리가 행복하다 이걸 보내주시고 정말 제가 뭉클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소개해드린 분들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디어루시에서 나오는 클렌징 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어리 TV에 이메일로 주소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로 이제 연말 전국의 최대 변수가 될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임명이 되겠죠. 전국위원회를 연다고 하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출범하게 될 거고 그 다음날 곧바로 이제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 통과될 예정입니다. 이걸 어떻게 또 대처하느냐가 연말 전국의 최대 변수가 될 것 같고 한동훈 위원장한테도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 같은데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라고 해야 되나요? 지명자가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 밝힌 얘기를 들어보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민주당에서 김건희 특검법 필당과 관련해서 입장 있으신가요? 그 문제는 국회에 넘어온 것이니까 제가 입장을 낼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걸 말씀드리죠. 첫째,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보시고 느끼시기에도 그래야 합니다. 둘째, 다만 그 법안들은 정의당이 특검 추천하고 결정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되어 있는 독소 조항까지 되어 있죠.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국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입니다. 그런 악법은 결국 국민들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국회와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저는 저 얘기를 들으면서 저런 걸 궤변이라고 한다 이런 생각이 듭디다마는 법 앞에 예외가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대원칙이 있는데 저렇게 구차하게 설명을 하는 걸 보고 뭐 저기도 뭐 앞날이 뻔하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 일단 김순수 대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될 사람 얘기는 안 받겠다는 것에 가깝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첫 단추, 첫 일성, 뭐 첫걸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미 뭔가 뭐 전문 용어로 삑사리가 나버린 거죠. 예. 저게 금사식 내로남불이고 서초동 사투리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할 때는 저걸 다 해놓고서 최순실 수사할 때 언론 브리핑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당시에 추천을 야당 몫으로 추천을 했고 또 드루킹 때도 반대 야당이 또 추천하는 걸 다 했는데 저렇게 사실관계도 또 틀렸어요. 제가 굉장히 똑똑해서 뭐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관계도 틀렸고 쌍특급 중에서 대장동은 정의당이 추천하지만 김건희 여사는 지금 현재 야당이 추천하게 돼 있어서 민주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어쨌든 뭐 사실관계도 좀 틀리고 저런 걸 보면 정말 자기 혼자 똑똑한데 뭔가 국민들한테 자기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호소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게 독소조항이란 말 쓰고 악법이란 말을 쓰는 바람에 이제 그리고 지금 뭐 당정대가 저걸 안 받기로 한 이 상황에서 뭐 조선일보나 이런 일부의 보수 매체가 요구하듯이 뭔가 노태우 방식의 6.29 선언 같은 걸 통해서 김건희 여사의 저 문제를 좀 뭔가 처리하고 나가야 되는데 첫 단추부터 이제 스텝이 얽혀버리게 생겼어요. 그래서 과연 어제 당정대가 저렇게 해가지고 뭐 옛날 전두환이 호언설언처럼 해서 저걸 6.29 선언과 같은 한동훈의 뭔가 작품을 만들기에도 정말 어색하게 만들어버린 그래서 너무 똑똑해서 너무 한 발 앞서 나가는 바람에 비대위원장으로서 첫걸음도 제대로 못 떼기 생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김종욱 교수 네. 뭐 그런 얘기도 처음에 나오더라고요. 한동훈 그때 장관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총선 끝나고 뭐 하는 얘기를 했다가 대통령이 경로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보냈는데 네. 하겠다는 여지를 두니까 네. 대통령이 화가 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이걸요? 한동훈이요? 아예 한동훈은 저는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그 문제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왜 한동훈이라는 비대위원장을 선택했을까? 전 거기에 열쇠는 윤석열 대통령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을 왜 보냈을까? 두 가지다. 하나는 대통령 부인을 수호해라. 다른 사람 못 믿겠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 하나 하고 그거 하면서 그 내 사람들 공천 심어놔야 될 거 아니야. 이 두 가지 역할을 맡긴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는 애시당초부터 특검을 수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거기에 대해서 하명을 받은 거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한동훈도 못 믿나 봐요.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에 취임하기도 전에 이미 비서실장, 국무총리를 다 앉혀놓고 자, 우리 절대 안 받습니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얼마나 중대한 사안인지 윤석열 대통령이 정확히 알고 있구나.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왜 저렇게 화를 내는지 정확히 알고 있구나. 이것에 불을 끄기 위해서 간 소방수인데 제가 볼 땐 불 끌 수 있을까요? 한 번도 경험이 없는 소방수가 불 끄러 갔다가 잘못하면 옆에 있는 건물 다 때려 부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제가 볼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냥 지금 꼭두각시다. 진짜 본인이 뭘 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뭐 죄송한 얘기지만 어찌 보면 좀 불쌍하기도 해요. 저길 왜 갔을까?
김유정 의원, 저는 이번에 김기현 대표 날린 것이 그것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총선 김기현 가지고는 안 되겠다, 사령탑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던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 안 받아가지고는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슬쩍 비쳤다가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해서 날아간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유력한 당권 주자들을 다 날리고 김기현 대표 체제를 만든 것은 말 잘 듣는 대표가 필요했기 때문이잖아요. 그게 이제 김종욱 그 부원장이 말씀하신 한동훈의 두 번째 임무 같은 거죠. 내 식구들, 내 말 잘 듣고 또 내 사람들 심는 그런 총선을 치르고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역할만을 기대했을 텐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경력이 있고 또 이준석 대표하고 체제에서 원내대표도 해봤던 분이니까 김기현 전 대표는 그러니까 뭔가 정치 경험상 다른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이 김건희 특검법이 제일 지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정치, 외교, 안보, 민생 뭐 파탄 나거나 말거나 일단 이 특검법이 제일 중요해서 그 임무를 부여한 것인데 비대위원장 되기도 전에 무슨 시기와 뭐 내용을 조절하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동훈 장관이 뱉어버리니까 경로하겠죠.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이제 언론에 인터뷰를 하지 않았던 왕 실장, 이관섭 정책실장이 지난 성탄 2부에 KBS 일요진단에 나와가지고 김건희 특검은 총선용 선전선동이다. 한동훈 장관이 했던 그 취지와 같은 얘기를 하면서 이거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뭐 통과되면 고민은 해보겠다. 뭐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놨어요. 그러니까 네가 나가서 정리하고 와라. 대통령실의 입장, 내 입장은 이거다라고 이관섭 실장에게 미션을 줬겠죠. 그리고 갑자기 이제 일요진단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고 뭐 경로다 아니면은 뭐 심기가 불편했다 조금 표현이 완화된 얘기들이 나오긴 합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처음에 반짝 특수효과를 노리다가 금방 시들해 버렸고 40일 만에 이제 실패로 끝나고 말았는데 한동훈 장관도 9회 말 뭐 투아웃 뭐 투스트라이크 뭐 이런 얘기했지만 그러면 공 하나면 끝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밤부터 이렇게 삐그덕 거리기 때문에 전혀 윤석열 대통령과 기대했던 그런 뭐 김건희 특검을 무사히 그 통과할 수 있을 거라는 그거는 본인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경호 소장님, 이런 거를 두고 이제 딜레마라고 하죠.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정당의 대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국민 여론을 살피고 그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많은 국민들이 김건희 특검법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대로 하자니 이건 내가 왜 이 자리에 오게 됐는지를 잊어버리는 것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또 하자니 막자니 참 진퇴양난일 겁니다. 그게 법무장관으로 있을 때와 당대표, 지명직이지만 정치인으로 변신을 이제 해야 되는 숙명의 차이죠. 아마 아까 자료화면에 나온 거는 국회에 들어갔을 때 그때만 해도 법무장관이었고 또 비대위원장 지명받기 전 상황이죠. 악법 독소조항 그 얘기 했어요. 그 후에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된 비대위원장이 공식적으로 한 얘기 없을 겁니다. 조선일보의 보도라든가 아니면 다른 매체들이 또 받아서 윤 대통령의 경로라고 표현하기까지 이어지는 그 후속 보도들은 아직 확인된 게 없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오늘 아마 전국위원회에서 ARS를 포함한 온라인 투표하고 나면 오늘 오후에 수락 연설하지 않나요? 오늘 취임한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아침에. 원래는 내일이라고 그랬는데요. 서너 시쯤에 제가 한답니다. 듣기에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락 연설 내지는 뭐 취임 관련된 공식적인 코멘트에서 이 현안을 다룰 거냐. 아마 기자들이 질문을 하면 다루지 않을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나오는 게 이걸 정치적으로 풀 거냐 아니면 이미 당정대 회의에서 선을 그어놓은 것처럼 무조건 거부라고만 그냥 밀어붙일 거냐.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아까 앵커께서 많은 수의 국민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어느 여론조사는 70%라는 숫자도 나오잖아요.
흔히들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할 때 6.29 선언과 비유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불쾌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두환과 노태우의 거래를 통해 나온 게 6.29 선언인 양 보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는 박종철, 이한열 열사들의 희생 위에 도도하게 흐르는 시민혁명, 시민들의 거대한 저항이 가져온 게 6.29 선언이잖아요.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인용한 70%의 여론조사라는 게 아니 그거 하나 가지고 뭐 6.29 선언의 도도한 시민들의 저항과 비교할 수 있어라고 물으실지 모르지만 그러고도 남을 정도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관심이 없던 분들도 작년 말 올해 초에 재판 과정에서 무려 38번의 이름이 거명이 됐다는 게 이 재판 과정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추가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추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게 이번 특검까지 온 거고 왜 이제 와서 갑자기 뭐 총선 후 특검 하자 그러냐. 총선 후 특검에는 아마 두 가지의 전제가 같이 붙어 있죠. 특별감찰관 예. 지명 그리고 제2부속실 설치 그리고 그와 별도로 저는 이번 이 특검법에는 명품백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300만 원짜리 디오르백 받았던 이번에는 거. 안 들어갔죠.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또는 김건희 여사 쪽에서 사과나 혹은 기타 등등의 해명이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저는 절대로 되지 못한다. 이게 다 맞물려 있다고 지금 봅니다. 예. 보스 형님 TV 아이디 쓰시는 분께서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이런 문자 주셨는데 여사라고 쓰고 수사라고 읽는다. 다니님 서울방송에서 김건희 건 밝힐 게 더 있답니다. 오늘 내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검 반대한다면 더 큰 분노가 나라 전체를 뒤덮을 겁니다. 아마 서울의 TV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김종욱 교수님. 네. 아니 그동안에 국민의힘 계속 큰소리 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 향해서. 떳떳하면 가서 저기 해봐 막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 그렇죠. 근데 지금 떳떳하면 특검 안 받을 이유가 뭐 있어요? 악법이라며요. 한동훈이 얘기한 게 악법이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저게 악법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악법 아래서 수사를 했으면 국민한테 죄송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똑같이 한 거거든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에서 야당이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매번 나와서 국민한테 공개했어요. 왜? 국민이 관심이 많으니까 당연히 수사 내용을 공개하는 게 상식인 거죠. 공개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근데 지금은 얘기하는 게 정의당이 추천하니까 문제이고 그다음에 상시로 그러니까 말을 해도요 아주 되게 기분 나쁘게 해요. 상시로 어떻게 그걸 공개를 합니까? 수사 내용 어떤 특정한 시점에 국민들이 요구하니까 아마 공개 안 하면 국민들이 난리가 날 거예요. 뭐 하는 거야? 수사 제대로 안 하는 거야? 제대로 해 이렇게 얘기를. 거기다가 또 더 중요한 문제는 명품 뭐 파우치인가요, 그건가요?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한동훈이 이걸 몰카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여론조사 꽂아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 몰카가 맞냐 안 맞냐 그랬더니 동의한다는 게 24%, 동의할 수 없다는 게 57%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수사할 내용이 넘쳤어요. 근데 제일 큰 문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름은 비대위원장인데 실제로 하는 일은 총무비서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부끄러운 거죠. 비대위원장이 과거 청와대에서 총무비서관이나 민정비서관들이 가족들에 대해서 이제 케어했던 거잖아요.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는 상황이 됐으니 제가 볼 때는 참 볼상사나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비대위원장이 나와서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비대위원장의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청와대 총무비서관 또는 민정비서관 또 제2부속실장의 목소리를 들을 것 같아서 국민의힘 앞으로 난감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댓글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건 정말 오늘의 댓글감인데요. 김형철님, 용산이 특검을 받게 하는 방법. 디올 가방에 특검법을 넣어서 주면 얼른 받을 것입니다. 기발한 김영철님. 네, 이런 방법이 있겠군요. 김영철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드리겠고요. 어제 장성철 소장이 이제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저희가 방송을 하는데 용산에 주고 싶은 선물이 있다면 뭐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어제 생각이 나는데 한번 보실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어. 특별한 껌을 준비했습니다. 껌. 그래서 이게 껌인데요. 예. 뭐예요? 특별한 계피 껌인데 예. 줄임말로 하면 특검입니다. 28일 날 김건희 여사 특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정쟁을 위한 법안이라고 이건 거부권 행사하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부인이 뭐 신은 아니잖아요. 성역은 아니잖아요. 잘못한 것들이 있으면은 대통령도 탄핵시키고 감옥 보내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다. 대통령 여사와 관련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법률적인 권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본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문재인 검찰에서 계속 수사해도 별 문제 없지 않았느냐, 뭐 나온 게 있느냐, 자신 있으면 국민이 원하는 대로 특검 그냥 받으시라. 그게 바로 민심을 반영하는 정치를 하는 첫 번째 걸음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특검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한 거. 제가 보기 그래요. 김주정 의원 저 특검을 디올백에 넣어가지고 네. 딱 용산으로 보내주면 받을 것도 같은데요. 네, 개인 면담도 되잖아요. 이제 보통 국회에서 예산이 이제 통과가 되고 나면 특히 선거를 앞둔 그 전에 이제 12월에는 전부 지역구 가서 이제 자기 그 선거하기 바쁘잖아요. 지역민들도 만나고 하는데 이번 마지막 한 주, 이번 주는 이제 곧 2023년이 저물어 가는데 거의 정치권의 뭐 격동의 한 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울트라 슈퍼 위크라고 해야 될지. 그 이제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국위원회 뭐 ARS 뭐 하니까 안 될 이유는 없을 거 아닙니까? 오후에 취임식을 한다고 하죠. 그리고 내일 이준석 탈당하죠. 그리고 28일에는 특검, 쌍특검과 3국조 있는 날이죠. 그리고 내일 27일에는 또 김홍일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있죠. 예. 29일 날은 뭐 비대위원들 뭐 인선 마무리한다고 하죠, 한동훈. 그리고 민주당도 28, 9일쯤에는 공관위원장 또 뭐 임명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30일에는 원칙과 상식 민주당 내에 뭐 이제 뭔가 거취를 결정한다는 얘기도 있죠. 28일에는 정세균 전 총리하고 이재명 대표의 또 만남이 있고. 뭐 정말 이렇게 근 한 20, 30년 내에 정치 역사상 12월 마지막 한 주가 이렇게 격동의 한 주였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더 그 국민들의 관심과 주목도가 높아질 텐데 요즘에 이제 보니까 이관섭 실장 엊그제 나와가지고 총선용이다 이거는 왜 이러냐 그래서 민주당 굉장히 비난하고 들어갔고 한동훈 장관도 뭐 악법이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마는 올해 2월에 재판부에서 아까 윤경호 수장님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라는 이름이 그 판결문에 37번이 나오고요. 통장 3개, 김건희 여사의 통장 3개가 48번이나 이 거래에 사용했다는 걸 재판부가 밝혔어요. 그러면서 판사가 검사를 향해서 이런 거를 왜 수사하지 않았느냐라고 질타했는데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있던 주가 조작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이제 특검이 이렇게 내일 모레로 다가오고 나니까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결혼도 하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다. 그걸 가지고 왜 이러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특검법이 갑자기 12월에 불쑥 나온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 9월에 발의를 했고 정의당이 올 3월에 발의를 했고 4월 달에 전혀 국민의힘이 이제 뭐 콧방귀도 안 끼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4월에 패스트트랙을 태운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정말 1년이 넘은 일이에요. 그 발의 시점부터 보면은.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게 총선용이다 무슨 결혼도 하기 전에 너무나 영색한 변명이고 구차한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더 이상 뭐 국민의힘을 상대로 할 얘기는 없고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 100번 양보해서 뭐 시기와 내용을 조절한다? 민주당이 미쳤습니까? 이걸 받을 사람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뭐 시기 조절할 수 있다, 대통령 경로했다, 그냥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있는데 이걸 왜 받습니까, 민주당이? 지금 일단 특검 얘기가 나오면서 그리고 또 사실 디올백 사건 이후 김건희 씨가 좀 주춤하기는 했죠. 네덜란드 가서 폼 잡고 오기는 했습니다만 항상 붙어 다니던 김건희 씨가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윤석열 대통령 성당 가고 교회 가고 뭐 이랬는데 안 보였어요. 아마 이제 여론을 의식한 그런 행보 같은데 지금
일각에서는 특검법 일제 받지 않는다고 하면서 조건부 수용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도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만 김두수 대표 조건부 수용은 어떤 차원에서 나왔던 겁니까? 말하자면 뭐 조건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일단 시기는 총선 이후로 예. 예 그리고 이제 몇 가지를 뭐 추천이나 이것도 바꾸고 뭐 자기들 말로는 뭐 독소 조항도 빼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완 조치 이야기를 했죠. 뭐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서 특별감찰관이 뭐 수사를 하게 한다든가 뭐 제2부속실을 설치한다든가 뭐 이런 게 좀 더 붙여놓았는데 지금 현재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그건 아닌데 그냥 한동훈 비대위라고 하는 거의 모양을 좀 성공적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바라보는 상식은 역대 비대위는 그때까지 잘못을 성찰 반성해서 차별화를 했거든요. 이제 한동훈은 과연 차별화할 것이 있느냐 이 문제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 중에서 저 같은 사람들이 혹시나 그래도 이제 흔히 말했던 6.29 선언에 비유하는 건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기존의 대통령이 고집을 피우고 안 할 것 같은 거를 그 후계자가 뒤엎을 때 오는 어떤 신선함 같은 걸 한번 이벤트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마침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취임 첫 번째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도를 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대충 이제 짐작은 그렇겠죠. 됩니다. 짐작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일말의 한동훈식 어떤 반발, 반역 이런 게 있을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은 좀 합니다. 지금 봤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반기를 드는 것 저는 뭐 상상하기는 지금 좀 어려운데 근데 이제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정욱 교수님. 네. 윤석열 대통령 하는 걸 보면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뭐 말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구체적으로 법률과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냐 안 되냐만 따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정치적으로는 이미 빵점이잖아요. 사과해야 될 때 사과하지 않고 책임져야 될 때 책임지지 않고 그다음에 나랏돈 축내면서 외국이나 다니고 뭐 이러는 거 진작에 이건 심리적으로 탄핵 상태에 이르렀는데 내가 늦게 출근하고 용산에 있는 술 다 마셔도 이게 그걸 못하게 하는 법이 없으니 이것은 내가 탄핵 사유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모든 법안마다 다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렇게 한다면 광의로 봤을 때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는 그런 것으로 의율할 수는 없을까요? 지금 일부 이제 그 법률 학자들 같은 경우는 거부권 남용 자체가 위헌적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라고 얘기하는 게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거부해 이런 게 아니라 입법의 절차나 내용과 관련해서 위헌적 요소가 있을 때 한정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게 돼 있는데 지금은 예를 들면 야 내가 싫어하는 거 못하겠어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옛날에 왕이나 독재자들이 하는 발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남용됐을 때는 당연히 탄핵 사유가 된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탄핵을 할 수 제가 저한테 탄핵권을 좀 탄핵을 바로 했을 건데 국회의원밖에는 탄핵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탄핵을 할 주체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결정적인 결단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는 법률학자들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전 그래서 이건 당연히 그러니까 이 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탄핵 사유라고 얘기하는 게 대통령이 지금까지 입으로 예를 들면 욕설을 하지 않나 거짓말하고 또 예를 들면 대통령의 권한을 통해서 소위 이 언론사에다가 어떤 명예훼손에 고소를 하지 않나. 자기 부인과 관련된 명백한 예를 들면 범죄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겠다. 아니면 예를 들면 대놓고 예를 들면 수석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사유들을 전 몇 가지만 모아도 전 탄핵의 사유가 된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근데 대통령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자기가 예를 들면 누를 수 있으면 누를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그걸 누르기 위해서 한동훈 같은 사람을 보냈는데 한동훈이 얼마나 웃긴 사람이냐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안 되냐면요. 부스럭 소리를 듣고 돈 봉투를 직감하는 청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눈으로 보고 디올백이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는데 그 선택의 기준이 누구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눈 감아요. 그리고 야당에 대해서는 소모저와 같은 청력을 발휘해요. 이런 사람이 비대위원장을 해서 제대로 된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소위 대통령의 아바타가 내려와서 동일하게 그런 일을 하면 저는 대통령의 탄핵 사유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해산 사유까지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 그렇다면 아마 탄핵의 얘기랑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해산과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낸다는 요구가 저는 1, 2월 달부터 분출할 거라고 봐요. 전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빨리 특검법 받고 수사해서 부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예외 없는 거 아닙니까? 감옥 가야 되는 거죠. 본인이 그렇게 부르짖었잖아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더 명확한 잣대를 대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왜 지금은 저렇게 얘기하는지 술을 드셔서 그런가요? 기억이 잘 안 나시나요? 근데 윤경호 소장님 이번에는 거부권이 다른 때와는 좀 다를걸요. 왜냐하면 그 전에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들은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과 많이 다른 것들이 있으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이것은 본인 문제 아닙니까? 바로 그걸 제가 지적하고 싶었는데요. 우선 아까 김희정 의원님이 37회라고 그러셨어요. 네. 재판에서. 네네. 저 정정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잘못하면 고소고발 당할지. 38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틀렸다고. 요즘 그런 식으로 민감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뭐 어느 언론사 뉴스버스 압수수색 했다고 하는 거 네. 보니까 감정적으로 대응을 해요. 책 잡히지 말아야죠. 이 거부권이라는 거는 아까 앵커께서 정말 지적하신 거를 제가 얘기하고 싶었는데 다른 건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안 맞다. 이를테면 뭐 대기업 또는 예. 재벌 뭐 보호해 줘야겠다. 무슨 중대재해법 뭐 또는 뭐 노란 봉투법 등등. 그거 좋아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잖아요. 그런데 이 특검법의 경우는 민간인 시절에 김건희라는 인물이 저질렀던 범죄. 그런데 아까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지적했다면서요. 검사들이 찾아내지 못했던 얘기를 재판 과정에서 한쪽 공범이라고 추정되는 당사자가 그걸 제시했다. 그렇다면 이걸 수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고 아까 인용했지만 이미 이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졌던 분들도 야 이거 좀 심각하구나. 그리고 주가 조작이라는 건요. 아시다시피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악질적인 범죄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 광의의 다수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이건 그냥 넘어가기 힘든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는데 명품백 수수라는 이 건이 딱 터질 때 저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무작정 행사하기는 참 힘들 것 같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예. 최소한 여론을 의식한다면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윤 대통령 출범 이후에 윤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에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설마 하겠어라고 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중에 딱 가장 정말 이 유권자 입장에서 모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이든 날리면 그리고 XX라고 얘기되지만 그 욕설이 분명한 걸 아니라고 호도하는 그거 플러스 또 하나는요. 저는 사명권 남용을 보면서 정말 이건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을 불과 국민들은 10밖에 주지 않았는데 100을 행사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설마 하겠어라고 하는 거를 너무 많이 목도를 했는데 이번 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일언반구의 설명도 없이 설마 거부권을 행사할까. 이를테면 명품백에 대해서 해명 내지는 사과 한마디라도 하고 거부권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지금 조짐은 전혀 비춰지지 않는 거 보면 사과는 뭐 개사과밖에 모르는 집안이니까 기대도 하지 않지만 거부권 행사 얘기가 지금 이제 나옵니다. 아마 그렇게 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김정은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계시겠죠. 왜냐하면 이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국민의 대다수가 해야 된다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또 그렇게 의견들을 표출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거부권 행사한다라고 하면 본인 자기 부정 아닌가요? 본인이 항상 살아있는 권력에 나는 굴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본인이 권력자인데 가족은 본인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피해간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의당에 뭐 특검 추천권이 있는 예. 거 아니냐 이러면서 얘기했을 때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수정안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속한 당이 아닌 당에서 이제 추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대통령이 탈당할 경우도 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탈당했던 당적이 속해 있었던, 있었던. 예, 속해 있었던 예. 이렇게까지 이제 민주당이 철저하게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거라서 꼼수 통하지 않는다. 뭐 시기 조정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오늘 아침에도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그 명예훼손 혐의로 지금 또 막 압수수색 막 들어가잖아요. 세상에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이렇게 압수수색을 해도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정권 초기에 사정 정국은 짧고 명료하게 끝냈어야 되는데 지금 그걸로 계속 5년을 갈 태세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또 한 번 영장 청구할 수도 있겠다. 이런 식이면. 그리고 보면은 엑스포드 정말 우리 국민들이 아 진짜 이거 조금 가능성이 높아진 거야? 예. 정말 결선까지 예. 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호도했잖아요. 누가 봐도 아닌데 그래서 긴가민가하게 만든 재주가 있어요. 그리고 강서구청장 선거도 다 이긴다고 생각했다는 게 사실이었잖아요. 그런데다가 이번 총선도 사정정국 활용하고 뭐 또 수사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계속 압수수색 얘기 나오고 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키면서 뭔가 그런 그 꼼수들을 피우려고 하는 게 아닌가. 또 하나는 내일 김홍일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입니다마는 언론 보도와 마찬가지로 이 양다리 걸치고 있었던 거잖아요. 권익위원장 하면서 국무회의 참석하면서 방통위 인사청문회 준비하면서 12월 22일 날 기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도둑 이임식을 해버리고 이임사가 무엇인지도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방통위원장 청문회에 또 들어가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 김홍일 이 삼형제가 이 방송 장악하고 입 틀어막고 또 사정 전국으로 가면서 뭔가 총선 가능하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입니다. 아까 우리 윤경호 소장께서 말씀하실 때 검찰이 찾아내지 못했던 그랬는데 찾아내지 못한 게 아니고 안 찾은 거죠. 그렇겠죠. 찾고도 덮고. 예. 거부권 관련해서 제가 메모해놓은 거 예. 한마디만 추가하면요. 아까 법안, 정책 법안에 대한 거부권과 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은 차원이 다를 겁니다. 어떤 점이냐.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 시절에 한동훈 입에서도 나왔고 그다음에 이관섭 정책실장 입에서도 나왔잖아요. 총선용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맞죠. 예. 4월 27일에 특검법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이후로 지금까지 쭉 시간이 흘러와서 연말에 예정이 돼 있었으니까 이건 뭐 인위적으로라기보다 총선 코앞에 두고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김정욱 교수는 탄핵이라는 말씀을 몇 번 이제 거론을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국민에게 탄핵이라는 얘기가 쉽게 거론이 되면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역풍 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더독 효과, 아니, 불쌍한 사람 보호해주자라는 이런 감정이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탄핵이라는 두 글자는 쏙 빼고요. 대통령의 이 거부권 남발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국회 의석 200석을 야당이 차지하는 겁니다. 예. 라는 논리를 이 총선 전에 내세우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대통령이 본인과 관련된 부인의 그래요. 민간인 시절에 저질렀다고 추정되는 범죄와 공범이라는 거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를 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예. 그게 특검법 거부권 행사로 나오면 이건 정말 거부권 행사라는 게 대통령에게 주어진 사명권보다도 더 남용되는 권한이구나라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야당에게 200석이라는
의석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렇게 무모하게 거부권 휘두르는 걸 남아있는 3년 동안 우리가 저지하겠습니다. 이 논리를 그냥 자동적으로 제공하는 셈이 된다. 그걸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김두수 대표, 거부권 행사하면 그 다음부터 전국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지금 이제 예상되는 걸 생각해 보면 그 지금 국민의힘이나 이쪽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론이라는 거 뭐 한 일주일, 10일 뭐 될 끓다가 시간 지나면 잊어지고 흔히들 뭐 냄비 끓듯이 끓다가 말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선거 때 그거 말고 다른 많은 뭐 이슈나 변수가 있어. 그걸로 묻힐 거야. 요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일종의 착각인데 이 착각을 계속되면 뭐 야당이 좋아지는 일이라서 계속 그렇게 착각하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러면 이제 나라가 또 한편으로 어지러워지고 불행해지니까 좀 똑바로 봐라. 이 상황을 똑바로 봐라. 이거는 대통령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사적 지금까지 모든 대통령이 자기 가족이나 친인척 관련돼서 단 한 번도 특검을 거부한 적이 없거든요. 그게 대한민국의 일종의 민주주의 역사고 민주주의 축적된 힘입니다. 이걸 일거에 또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엎어버리려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단호한 심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총선을 다 말하듯이 이거는 어떤 집권 세력에 대한 평가고 그것이 결국 심판 선거로 간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건데 국민들이 결국 해초리 매를 들 수밖에 없고 그 해초리 매를 들어서 단호하게 이걸 판단하게 만드는 그 어리석은 일을 왜 하려고 할까 이런 합리적인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면 아까 계속 혹시나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흔히들 한동훈의 등장을 구원투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한 이게 7, 8회 구원이 아니라 이제 3회에 등장한 그리고 그동안 투수를 한 5번 이상 바꿔버린 이런 상황인데 아니 한동훈이 등장해서 자기는 9회 말 투아웃에 투스트라이크라고 이야기하는 만큼의 절박함을 이야기하면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뭐냐 국민들이 원하는 가장 간절한 뭔가를 해야 그래도 뭐 최소한 홈런은 모르겠습니다. 안타라도 칠 거 아니냐 이런 상식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것조차 김건희 특검법 첫 공을 그런 식으로 휘둘러 버린다 그러면 이제 보나마나 이건 삼진이죠. 이제 과연 그럴까? 정말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잘났다고 한 스마트한 검사 출신이라면 그러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의 일말의 기대 이런 걸 해보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그렇게 어리석게 할 것인지 뻔히 보이는데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건 뭐 나라가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나중에 다수당 못 돼도 상관없어. 내 마누라만 살리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밖에 해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본인 생각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 이미 말이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죄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을 속인 죄가 매우 큽니다. 바이든 날리면 때 제가 그때도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기회를 준 거죠. 매우 쉬웠어요.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검사 생활만 해가지고 입에 좀 욕이 붙었습니다. 카메라가 있는 줄도 모르고 나온 발언이었는데 앞으로 더 주의하겠습니다. 처음이라서 그랬으니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국민들이 왜 이해 안 하겠습니까? 알잖아요. 검사만 했던 거,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살았던 거. 그리고 자기 밑에 아무도 저 위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 살았다는 것. 그리고 뭐 처음이니까 봐달라고 그러는데 그거 안 봐주겠어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했으면 이렇게 올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걸 보도했던 MBC가 더 좀 봐주지 그랬어. 혼날 판이에요. 근데 그걸 안 했다고 잡았대요. 이게 무슨 신법입니까? 국민을 바보로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또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들은 사람 저렇게 들은 사람에서 나라를 갈라요. 나라가 쪼개져도 상관없어. 나는 나만 거룩하면 돼. 이따위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 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에 이제 진실이 나왔어요. 저는 이 결정을 보고
그래 뭐 바이든 날리면 이거 하는 거 참 쉽지 않겠지. 어떻게 얘기하겠어. 근데 괜히 뭐 이건 뭐 가지고 저거들이 수사하자 이래가지고 결국은 새끼라는 것 확인만 된 거 아닙니까? 새끼 발언했잖아요. 그것도 안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국민을 속인 죄 이거 아주 큰 죄거든요. 닉슨이 왜 탄핵당했는 줄 여러분 잘 아시죠? 잘못한 것 때문에 탄핵당한 게 아닙니다. 거짓말한 것 때문에 탄핵당한 거거든요. 절대 국민들한테 거짓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해요. 다시 듣고 싶지 않지만 이번에 그 결정이 나왔으니까 그때 당시 상황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해명했는지 그거 한번 들어봅시다. 승인 안 해주고 만들면 쪽팔려서 승인 안 해주고 만들면 쪽팔려서 승인 안 해주고 만들면 쪽팔려서 지금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 얘기가 나올 리가 없고 바이든이라는 말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자, 저렇게 했던 것 그래가지고 뭐 국민들 다 청각 테스트 시키지 않았습니까? 윤경호 의원. 그래서 뭐 바이든파 날리면파 막 이렇게 나왔어요. 저 대목에서도 미국 의회 예. 또 미국을 국회라고 표현했다는 거잖아요. 미국 의회를 욕하면은 안 되는 거고 예. 우리 국회는 욕해도 상관없는 것처럼 김은혜 홍보수석의 해명에는 그게 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회를 욕해도 된다는 거는 우리 국민에게는 마음껏 욕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것처럼 하는 앞뒤가 안 맞는 해명이 또 자가당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때 윤석열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이지만 홍보수석이라는 저 김은혜 수석이 정말 가장 가련하고 가장 어찌 보면 불쌍해 보였는데요. 그 이후에도 뭐 온갖 이제 확인되지 않은 뭐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뭐 김건희 여사한테 뭐 박살이 나게 뭐 깨져서 그때부터 갑자기 이걸 주워 담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도 또 있었고요. 물론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전 아까 처음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저 강변을 듣는 순간 정말 제가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모욕감이 너무 들어서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 민주당의 서용주 상근 부대변인의 논평을 들어볼 텐데요. 지금 저것은 그야말로 자승자박이라고 하죠. 자기들이 재판하자고 한 거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부끄럽지만 거짓말쟁이 대통령도 화가 납니다. 지난해 방미 당시 바이든 날리는 논란과 관련해 정정보도 청구 소송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새끼라는 욕설을 한 사실이 음성 전문가의 감정 결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줄곧 윤 대통령이 비속어를 쓰지 않았다고 부인해왔습니다. 비속어가 아니라 욕설했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재판에서 드러난 대통령의 욕설에 대해 해명하십시오. 이번에는 어떤 어투의 주장도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바이든을 날리면이라 우기고 전 국민을 청력 테스트시키며 국제적 망신을 자초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은 유통기한을 다했습니다. 재판부가 정한 음성 전문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새끼라는 욕설을 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날리면 쪽팔려서 어떡하나 라는 회의한 문장이 완성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속인 사실에 대해 진솔하게 사죄하고 바이든 날리면 논란에 관련해서 날리면을 고유명사로 바꾼 문법 파괴의 창조적 거짓말을 더 늦기 전에 바로잡기 바랍니다. 참 딱합니다. 김유정 의원님. 네. 저런데 왜 돈을 씁니까? 새끼라고 안 들은 국민이 있어요. 그걸 음성 전문가까지 동원해서 들어야 합니까? 음성 전문가는 새끼가 더 잘 들립니까? 아니,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특히 처음 이 문제 불거졌을 때 뭐 음성 전문가한테 해보니까 본인들이 맞다고 하는 그런 주장까지 나왔었어요. 근데
우리는 딱 들어도 알겠기 때문에 더 여러 차례 들을 생각도 없었고 그냥 어처구니가 없다. 너무 정말 국격 떨어지고 부끄럽다, 망신이다 이런 생각만 했는데 김은혜 홍보수석이 다시 한번 들어봐 달라 그래. 우리가 정말 여러 번 다시 들었는데 결국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가짜 뉴스라고 규정을 하려면 나는 이렇게 말했는데 너네는 이렇게 보도했으니 그것은 가짜야. 정정해야 돼.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사자인 대통령은 단 한 번도 내가 어떻게 말했다고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MBC에게 가짜 뉴스라고 얘기하면서 기자들 돈 내고 타는 전용기도 안 태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말 황당한 일이 일어나가지고 소모적으로 몇 달을 우리가 이걸 보냈습니까? 그런데 사필 기정인 거죠. 음성 전문가가 근데 바이든 날리면 이 부분은 헷갈린다. 이 부분은 뭔가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데 돌이켜 보면요. 바이든 날리면으로 이제 시작이 됐었는데 나중에는 그거 날리면이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XX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분명하지 않다라고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정확하게. 근데 이런 망신스러운 일로 지금 먹고 살기 어려운 국민들이 이 모습을 목도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대통령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한마디면 됐을 일을 1년 가까이를 끌면서 이런 결론을 보면서 얼마나 국민들이 허탈하겠습니까? 반성해야죠. 김두수 대표, 저 때 참 그 사과할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오늘 이때까지 왔는데요. 그 뒤로도 윤석열 대통령이 진솔하게 사과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거는 지금까지 기자회견을 한 번도 안 한 거 아니겠습니까?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형식에 잠깐 하고 난 이후 지금까지 안 하고 있고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러니까 국민에게 본인의 생각을 설명해내는 게 정치인의 기본 의무고 특히나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시점에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그냥 누가 봐도 정말 그 검찰총장 출신이 아주 그 뭐랄까요 상당히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이런 엄청난 행운을 해서 대통령이 된 그 기분 이해합니다. 그리고 어스대면서 바이든에게 만나자고 해서 잘 못 만났는데 잠깐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잠깐 만나면서 마음이 상한 것 이런 게 다 작용된 걸 표현한 거거든요. 그냥 한번 만나고 지가 뭔데 이런 약간 어쨌든 미국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 자체에 본 마음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그냥 진솔하게 국민에게 이제 아까 배운기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사과하면서 그냥 미천한 제가 어쨌든 그런 부분에 실수를 했는데 참 용서 바란다 그러면 국민들이 한 번은 넘어갈 일이고 그런 건데 그걸 계속 어거지를 쓰면서 자기 갇힌 그 홍보수석을 아주 곤란하게 만들었는데 대통령 그 경선 과정에서 국민에게 두 가지 약속을 했어요. 하나는 혼밥하지 않겠다. 그 문재인 대통령을 아마 비유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두 번째는 부하 뒤에 잘못이 있더라도 부하 뒤에 숨지 않겠다. 이 두 가지를 그 홍보물 한 면을 써가지고 딱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역대 대통령과 다른 대통령을 하겠다. 물론 정책적 공약이 쭉 나온 건 있지만 그거는 공약이 거의 아닌 경우고 그냥 국민 앞에 자기의 기본을 설명한 이 두 가지인데 혼밥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하 뒤에 숨은 꼴이잖아요. 지금까지 결국 그렇게 해서 그 많은 사람들 어렵게 하고 자기는 안 하겠다 했던 그 부하 뒤에 숨은 것. 그게 전형적인 바로 바이든 날리면입니다. 매튜 리님, 아유 오랜만입니다. 미국에 살고 계시는 분인데 건강은 좋아지셨는지요? 매튜 리님께서 이런 걸 주셨네요. 엊그저께 미국 백악관 앞에서도 윤석열 탄핵 오체 투지를 우리 동포들이 했습니다. 그런 걸 주셨는데 백악관 앞에서 시위들을 많이 하죠. 워싱턴 특파원 하셨으니까.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하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그쪽은 동쪽 서쪽이라고 표현하는데 서쪽 뒤에 가면 이 라파이엇 광장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예. 그쪽은 정말 너무나 자유롭게 집회나 시위가 가능하고요. 이 워싱턴 모니멘트라는 그 탑이 있는 곳으로 열려 있는 그곳은 이제 아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제한이 있긴 합니다. 근데 글쎄요, 남의 나라 거기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대통령 반성하세요라는 이건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과거처럼 뭐 유신 독재 시절이나 아니면 전두환 독재 시절처럼 국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전혀 모를 때 미국에서 뭔가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의 수단 이런 거라면 의미가 있는데 저는 그런 거 보면서 가끔씩은 좀 창피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예. 정말 옛날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되지 않았을 때 많은 동포들이 백악관 앞에서 또 여러 곳에서 한국의 민주화를 외치면서 그런 집회 시위했지요. 그걸 보면서 이제 암암 뭐 비밀리에 이런 소식들을 주고받고 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야말로 군사정권 시절 지금 서울의 봄이 영하 1,000만 명 관객을 돌파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게 1,000만 명을 넘어섭니까? 물론 영화도 잘 만들었지만 우리 국민들이 지금 느끼는 감정이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국민들의 분노가 어느 때보다 더 높은 이유를 거기에서 찾습니다. 민주화를 우리가 이뤄냈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많은 60대 이상의 세대들은 그 엄혹한 시절에 우리가 깨어있는 정신으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뤄냈다. 그런데 지금 그 민주가 짓밟히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낙담하고 실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빼앗긴 느낌이 든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만들었는데 너네가 뺏어가냐고. 그래서 분노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의 봄을 보면서 이제 독재자 박정희가 죽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실현될 그런 상황에 또 다른 군인이 나와서 정권을 찬탈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한참이나 미뤄질 수밖에 없었던 서울의 봄. 이제는 다시는 그런 일 겪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서울의 봄 1,000만 관객 돌파 기록을 세우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만들어낸 민주화인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도 촛불 들고 나와야 되고 워싱턴 백악관 앞에서 시위하고 그래야 됩니까? 이 나라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까? 정말 김종욱 교수님 이건 손해배상 청구를 좀 해야 되겠어요. 예, 좀 집단적으로 하시죠. 저 정어리 때랑 같이 모여가지고 한번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MBC가 더 황당할 것 같아요. 이걸로 엄청 두드러 맞은 거 아닙니까? 작살이다, 작살. MBC는 그야말로 작살이 났는데 그 새끼가 이 새끼가 맞다라고 지금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마 대통령실은 아무런 해명 안 할 것 같아요. 이 문제 관련해서. 명품백 문제도 아무런 해명을 안 하고 넘어갔고. 저 근데 비대위원장이 무슨 말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부수적 소리로도 돈봉투를 알아냈던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소위 이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 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전 대변인실이 또 이런 또 이상한 얘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이제부터 새끼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해도 가능한 용어가 됐다. 아니 뭐 실드로 치려면 이렇게 치겠죠. 다른 방법이 별로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스스로 사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새끼가 여기 아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용어가 됐다고 얘기할 것 같은데 근데 사과를 하려면 대통령밖에는 사과할 사람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사과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잠깐만, 근데 네. 그거를 쓰면 불리할 사람이 그쪽 아닌가?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만약에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1년 한 6개월 이상 거짓말을 해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이건 제가 볼 때 탄핵 사유입니다. 계속 탄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왜 그랬냐면 저희 그 18명 정도의 정치 신인이 소위 퇴진과 혁신이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공동 출마 선언을 했는데 기자가 그걸 딱 물어본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탄핵이란 말이 그래서 제가 탄핵을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에 대해서 국회가 탄핵이라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부권에 대해서는 왜 문제 제기하지 않으시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탄핵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하십니까? 그러니까 소위 법률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중하다고 판단된다면 누구든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통령이 탄핵을 얘기할 수 있는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그 말마저 할 수 없는 용어가 된다면 우리는 계속 밖에 나가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 그것은 우리가 이미 80년대에 힘들게 겪어왔었고 2016년, 17년 그
추운 겨울 수백만 명이 나와서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토론의 방식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관철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 이번 사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는다면 저는 뭐 다른 분들은 뭐 200석 만들자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저런 대통령이 탄핵당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저런 대통령이 또 나올 수 있다라고 이미 6년 전에 나왔던 탄핵이 지금 다시 얘기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희들은 그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진짜 거짓말한 대통령이 존재하면 안 됩니다. 왜? 그 국격의 문제이기 때문이고요. 민주주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판결이 내일이나 모레쯤 나왔어야 되는데 예. 비대위원장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바이든 날리면 EXX 물어본 다음에 나왔어야 물어본 다음에 된다고요? 나왔어야죠.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답하는지 우리가 들을 기회가 놓쳐버렸는데 기자를 저는 물어봐야죠. 기자들이 기자들이 다 물어봐야죠. 물어봐요. 무조건 당연히 물어보고. 물어봐야죠. 그리고 지금 기자들이 벼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자들 모욕을 너무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민주당이 물어보라고 시켰지 이런 얘기들을 막 빈번하게 했잖아요. 아니 국회 출입 기자들, 정치부 기자들이 민주당이 그거 물어보라고 한다고 합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정말 이거는 이 기자들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라는 생각인데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뭐 수직적 당청 관계를 뭐 그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냐, 뭐 직언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관점을 조금 달리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국정 운영의 방향이나 하고 있는 것들이 문제가 있고 잘못된 것이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느껴야지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법무부 장관 1년 반 하면서도 얼마든지 저는 뭐 그렇게 가까운 형님 동생인데 얘기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보통 국민들이 느끼는 그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도 지적을 못한 건지 안 한 건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흘러가는 상황들이 뭐가 문제야. 김건희 특검도 악법인데 이런 식의 문제의식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적을 못하는 것일 뿐이지 굳이 뭐를 안 하거나 못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런 건 아닐 거다라고 본인이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켜봐야죠. 오늘 첫 일성이 본인이 지금 뭐 인사말도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고 다시 또 내일 강력하게 한번 또 우리가 지금까지 안 썼나 보죠, 비판을 본인이? 해야죠. 그냥 대독했나 보죠, 보니까. 모르죠.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자기가 준비를 하겠다. 예. 그런 본인이 한대요, 이야기였고 본인이. 또 기자 간담회를 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좀 일종의 뭐 설레임 같은 것도 좀 있는데 뭐라고 대답하는지 과연 지금까지 우리가 예상했던 걸 좀 벗어나서 좀 파격적으로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기자들의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지금까지 안 물었던 걸 물을 거고 즉 서초동에서 관리되는 그 법조 기자와 정치부의 어떤 기자와의 이 만남이 상당히 기대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 미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새끼 발언 사실로 밝혀진 것, 그럼 밝혀지고 말 것도 할 거 없는데요. 그런 부분들 짚어보면서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짓말은 안 됩니다. 국민들을 속이는 것은 정말 큰 죄입니다. 그건 당장의 큰 죄도 되지만 역사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죄 짓고 마무리하면 안 되죠. 정말 처음에는 그래도 하면서 갔는데 윤경호 소장님 이제 갈수록 희망의 끈을 더 이렇게 잡기가 좀 힘들어졌어요. 제가 아까 윤석열 정부 설마 하겠어 하는데 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아까 김두 소장님이 김두 대표님 잠깐 얘기하셨어요. 윤 대통령이 지금 취임 이후에 도어 스태핑인가 하는 거는 뭐 하다가 중간에 그만뒀지만 기자회견이라는 건 취임 100일 때 찔끔 했던 게 다고 안 하죠. 그럼 이번에도 이제 내년 1월에 기자회견 할 거냐. 벌써 그게 관심의 대상이 돼야 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과거에 대한 얘기, 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얘기, 뭐 그다음에 이태원 사고 왜 책임을 안 물었느냐 얘기, 오로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주변의 참모, 그다음에 집권 여당 사람들이 피해 의식 내지는 뭐 뭔가 하여튼 꺼리고 싶은 것들에 대한 얘기, 이것만 질문이 쏟아질 것이다라는 생각이라면 그것도 좀 저는 정말 너무 불쌍해 보이는 게요. 윤석열 정부 하면 제가 기회 될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 도대체 이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이제 1년 반이 2년이 거의 지나갑니다만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라는 거에 대한 청사진, 이게 왜 없냐. 기회 될 때마다 본인이 취임한 날 기념으로 또는 1월 신년 초에 신년 회견 때 흔히 말하는 영어로 캐치프레이즈나 슬로건, 이것조차도 없는 정권이 이게 도대체 뭐냐. 언제까지 공정과 상식 정의 이거 가지고 먹고 살 거냐. 근데 그 공정과 상식 정의는 이미 시궁창에 다 버려졌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꿔놓을 거냐, 어떻게 끌고 갈 거냐에 대한 플랜을 이런 기회에 좀 얘기해라. 그거에 대해서 과거와 관련된 질문이 나올 거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안 하겠다라는 식의 논리는 이제 제발 좀 그만 써먹고 이 생각을 좀 바꿔라. 근데 그 생각이 바뀌겠어요? 제가 가끔씩 비유하는 어른이 키 크는 거 봤습니까?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이거니까. 왜? 뭐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요. 딱 바꾸는 방법 하나 있습니다. 타율적인 강제예요. 그 타율적인 강제가 내년 4월에 지금 총선이 있잖아요. 이 총선에 표로 혼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거부권 행사 그렇게 빈번하게 자주 하면 그 거부권 행사를 덮어버릴 수 있는 뭐 의석을 야당에게 줘버린다든지 또는 뭐 다른 뭐 대통령이 아까 왜 거짓말 하느냐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거짓말 내가 해서 이렇게 매를 세게 만든구나라는 걸 느끼게 만들어주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오늘 토론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또 많은 분들이 동시 접속해서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동시 접속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18,436분이 정말 감사하네요. 주셨는데, 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 전에 다른 프로그램 진행할 때 16,000명 동시 접속 그 기록을 다시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날이 언제일까 막 마음 졸이면서 했는데 거의 1년 다 돼서 이뤘던 기록을 여러분이 일주일도 안 돼서 세워주셨는데 감사합니다. JS 열정님, 바이든 날리면이 이 정권의 정체성입니다. 끌어내려지거나 퇴임 때까지 이 정권이 하는 말을 고지곳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10초 전에 한 발언도 날릴 수 있습니다. 추대한 사람도 날릴 수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도 날릴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국민도 날릴 수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런 걸 주셨고요. 정말 댓글 보내주실 때마다 제가 정신이 번쩍번쩍 듭니다. 더불어숲님, 우리 쇼츠 만들어주신 분이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국민의힘이 암송하던 것 아닌가요? 왜 김건희 여사에겐 다른 잣대를 들이미나요? 법 앞에 정권만 평등한 세상입니다. 9회 말 투아웃에 감독 경질하지 말자고 외치는 사람 내보낸다고 안타 못 칩니다. 레모님, 한동훈식 법은 법 앞에 10,000명만 평등하다는 건가요? 나머지 국민에게는 악법도 법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말이죠.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댓글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분들 저희 홈페이지에 이메일 주소 남겨드리면 준비한 선물 디어루시의 클렌징 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과 관련해서 의견 주신 분도 많으신데요. 김영수님, 앵커님 모니터 한번 해보세요. 패널들 모습이 어딜 보는지요.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스튜디오가 좀 좁고 카메라가 부족해서 그전처럼 이렇게 똑바로 못 잡는데 이것도 조금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쳐다보겠습니다. 카메라 저쪽에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진짜 되게 조그맣습니다. 스튜디오가. 네. 앞으로 이렇게 방송을 할까 이렇게 방송. 저는 그래서 가능한 그래도 좀 조금 쳐다보고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도요, 장은희 님이 아까부터
패널님들이 언제 성형을 하셨나 궁금했는데 가만 보니까 메이크업으로 코도 오똑, 눈도 크게, 피부도 뽀샤시하게 만들어 주셨군요. 원래 멋지신 분들인데요. 정치도 이렇게 다듬어가며 완성해야 합니다. 국민의 소리로.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후원해 주신 분들 많이 계신데요. 슈퍼챗 보내주신 분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차기수님, 백운기 앵커님 다시 시작하신다고 하셔서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진실을 다시 알려주실 앵커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요. 비록 올해 환갑의 아줌마지만 열심히 시청하고 조금이지만 힘 보태고 싶어 슈퍼책 보내드립니다. 승리하십시오. 슈퍼챗입니다만 그걸 모르고 슈퍼책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더 감사합니다. 한반도님, 한동훈도 공수처에 고발된 피의자입니다. 한동훈이 피의자 잘 하는데 우리도 피의자 한동훈이라고 불러줍시다. 토마스만님, 이렇게 많이 보내지 말으시라니까요. 이제서야 축하 인사드립니다. 백운기님 다들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정의는 승리합니다.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박정묵님, 김동수님, 보스 형님 TV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고요. 딱따구리님, 공현성님, 블루토파즈님, 온다 정어리 때가 몰려온다. 최재형님 엊그저께 보내셨는데 또 보내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댓글로 참여해 주시고 또 슈퍼챗 보내주시고 성원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후원하고 싶다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후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다만 개인 후원 계좌는 열지 않고 정기 후원 방식으로 저희가 받도록 했는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일쯤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패널 김유정 의원님, 김두수 대표님, 김정욱 교수님, 윤경호 소장님 네 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